아무 선생님도 나쁜 말 적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말이에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학생부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엄청 밝은 거예요. 진짜 우수한 학생밖에 없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근데 남들도 똑같이 우수하다는 말을 또 맞아요.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대기자 TV. 이제 새 학기 되면 학생부 걱정 태산입니다. 맞아요. 학생부를 좀 효과적으로 예비 고1, 고2, 고3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지. 좀 전에 뭐 핵심 원리 있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본적인 방법을 좀 짚어주시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실제로 제가 뭐 정말 무수히 기적 같은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네네. 그 본질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검색창에다가 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시면 돼요. 뉴 학생부 따라 종합 읽어보겠습니다. 전형 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 이게 뭐냐면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게 네네. 이제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건국대가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공동 연구했죠. 네네. 네네. 그 자료를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되 예. 선생님 저는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서울대학 페이지당 하나의 질문만 찾아내시면 돼요. 네. 읽으면서 하나의 질문을 찾아내셔야 돼요. 오.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상위 15개 대학을 보내고 싶어요. 네네. 네, 건대는 보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페이지당 2개나 3개 정도의 질문 찾아내시면 돼요. 선생님 전 스카이 자존심이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페이지당 5개. 그래요? 네. 한 챕터를 읽으면서? 네, 한 페이지당 5개의 질문을 만드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공부의 과정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웬만해서는 보냅니다.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한 페이지를 보고 네네. 질문을 5개 네,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한 페이지 딱 읽고 예. 거기서 궁금한 걸 5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종의 원리는 뭔지, 네네. 전공적 합성이 뭔지. 네.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뒷페이지는 읽지 말고 앞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딱 읽고 거기서 5개, 3개의 질문을 뽑아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적어놓고 두 번째 페이지 읽다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있겠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9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9개 가운데서 제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학업 역량의 세 번째 그러니까 탐구력을 측정하는 질문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탐구력을 측정하는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교과와 비교과 간에 학생부에서 지식의 확산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질문을 하죠. 지식의 확산이 뭐니? 공부하고 와. 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학생들이 구성하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부를 구성할 때 제일 이제 어떤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우수합니다,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모범적입니다, 섬실합니다.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표현은 학생부에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건 10만 명의 학생이 공통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좋아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학생부는 절대 그 말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아의 단점은 적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좋은 점만 적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쁜 말 적으면 소송 당한단 말이에요. 올해 초에 소송 당해서 재판 결과가 나왔던 사례도 있어요? 네네 선생님이 이겼거든요. 근데 3년 재판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얻은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 선생님도 나쁜 말 적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말이에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거짓말이에요. 네. 다 과대 포장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부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엄청 밝은 거예요. 진짜 우수한 학생밖에 없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근데 남들도 똑같이 우수하다는 말을 맞아요. 또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우수함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과와 비교과 간의 지식의 확산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학생한테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얘들은 교과 따로 비교과 따로거든요. 하죠. 예, 그렇게 하죠. 교과에서는 우수한데 비교과에서는 별로 안 우수해. 맞아.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아니거든요. 교과에서 우수함이 내가 똑똑해졌는데 수업에만 똑똑해요. 이건 아니. 탐구에서 똑똑해져야죠. 그럼 내 이 수업에서 똑똑해진 걸 비교과로 끌고 가야죠. 비교과에서 생기는 의문을 탐구로 교과로 끌고 가야죠. 네네. 대학이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 예비 고1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면 이제 시작하는 고등학교 1학년 질문을 적으십시오. 학부모님들한테 예. 이렇게 질문해요. 3년 동안 이 학생의 학생부한 이 학생을 위해서 학생부에 기록되는 글자 수가 몇 글자 정도 될까요? 제가 수백 번의 강의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제일 많이 나온 글자 수가 3,000자예요. 그러니까 예. 학종에 대한 이해가 거의 바닥인 거예요. 실제로 이 학생을 위해서 기록되는 글자 수는 27,000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요. 27,000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내 아들 내 딸의 우수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건 창피한 거죠. 예비고일 학생들 27,000자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설계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학생부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설계하는 거예요. 27,000자짜리 설계. 예, 예. 내가 어떤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창의력이 되게 필요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네. 이제 제가 보낸 학생 사례로 이야기를 하자면 창의력이 되게 필요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네가 설계를 한번 해봐라고 저는 이제 설계를 절대 제가 해주지 않거든요. 네네. 다만 제가 해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 다 알려주고 자 설계 짜와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계 짜오면 초등? 리뷰. 초등? 이러고 이야기를 하면 애가 예, 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어. 꺼? 이러면서 후다닥. 그러면 설계도를 제대로 만들어 와야 돼요. 예, 예. 지가. 그러면 이제 그 설계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성숙해지죠. 성장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 설정. 네. 그래서 네. 그 설계도의 핵심이 뭐냐면 네. 네가 궁금한 게 뭔데? 어. 네가 궁금한 게 뭔데? 그 궁금함을 네. 지적 호기심이라고 표현해요. 네, 대학은. 네, 네. 네가 궁금한 게 뭐야? 라고 하는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이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꼭 제 아들 제 딸은요 호기심이 진짜 많아요. 아유 탈락. 왜냐하면 초등학생 호기심이 아니거든 이건. 그 전공에 대한 네. 호기심. 이걸 보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라고요. 네. 그 분야에서 가장 정통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건 호기심이 아니에요.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공부한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막 공부를 해갖고 오죠. 그래서 제가 애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갖고 오면 저도 공부를 해요. 네. 이번에 제가 서울대 의대 이제 진학하는 놈, 어. 합격한 놈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탐구를 했던 학생인데 네네. 저도 장내 미생물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걸 알아들으려고. 아, 리뷰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 오고 그 설계도에 대해서 이제 고쳐야 될 부분. 근데 그게 제가 엄청 특별한 게 아니라 부모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창의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창의력이 대답을 뭘까요? 해야죠. 반짝반짝한 눈인가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창의력이 뭐예요? 이 능력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어떤 역량을 증명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능력을 막 자기 이런 능력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역량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창의력의 하위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 하위 요소들을 공부를 해봐야죠. 그 하위 요소들 가운데서 난 뭘 키워주겠다. 이렇게 전략이 만들어지는 자신한테 거거든요. 제일 네네. 잘 맞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제 네. 창의 그런 연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럼 너 창의력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 수학 좋아하지? 네. 해설지에 나와 있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루에 한 문제씩 풀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검증받아. 수학 선생님한테. 교과 선생님한테. 네.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수업 끝나고 나면 저러록 달려가고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요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 그걸 20번을 해요. 20번이 한 달이거든요. 예, 예. 하루에 한 문제씩 20문제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야지 지속적이죠. 네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볼 때, 진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의 특별함. 이게 창의력의 요소 중에 아, 하나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쓸 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진짜 이상한 문제를 갖고 이상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이상하게 물고 와 진짜 날 귀찮게 한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읽히는 요소가 어떻게 읽히냐면 이 아이는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끊임없이 괴롭힌 학생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학과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이 역량은 홈페이지라든지 인재상을 확인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예, 예.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인재상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에 대한 호기심, 호기심. 그다음에 차가운 이성, 예.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뭔가요? 이상하죠.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그 대학의 인지상은 전부 다 추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을 포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학은 되게 조금 그렇죠. 절대. 네, 네. 그러니까 그 모호하죠. 인재상을 보고 그러면 나는 차가운 이성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킬 것이냐가 포커스예요. 그래서 네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네네.
구체성이에요. 아, 학생부는 무조건 구체성에 포커스를 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뛰어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세 명의 학생이 하나의 팀을 묶어서 선생님을 하나 붙여줘요. 그리고 1년 동안 탐구를 하거든요. 하나의 주제를 오. 선생님과 함께. 예, 예. 그러면 이제 수준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음. 예,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요즘에 제가 이제 대학이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뭘까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예, 예. 네, 어쩔 수 없네요. 예, 예. 네, 그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대학에 상위권 대학에 잘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체인지 메이커예요. 배운 만큼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 네. 배운 만큼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아이들. 네네. 그 아이들을 대학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를테면 누굴까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예, 예.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 저희 학교로 이야기를 하면 뭐 2점대 후반 거의 3등급 가까운 아이가 고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 걔가 고대를 갈 때 이 이제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 학생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던 아이예요. 네네. 지적 호기심의 출발점이 사회적 약자. 그래서 1학년 때 이런 활동, 2학년 때 이런 활동들을 쭉 해가다 3학년 때 저랑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네네. 거예요. 너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의 이번에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볼래? 라고 하는 주제를 던졌고 그 아이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럭에 좀 꽂힌 거예요. 탐구를 막 해가다가.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있는 성동구청에서 딱 출발해서 동서남북으로 1km를 걸어요. 그러면서 그 점자블럭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학생이.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점자블럭의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안 된 거 전부 다 사진 찍어요. 47곳. 그래서 47개에서 사진을 찍고 보고서 만들어. 예. 그래가지고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요. 아니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액션까지. 네네. 그래서 배운 만큼 네. 공부하고 탐구한 만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 만약에 이 친구 이런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친구가 만약에 내신이 부족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내신이 너무 떨어진다.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정말 가능성이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생들의 내신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계만 우리 이제 저희 학교처럼 자사고 빼고 특목고 다 빼고 일반고만 딱 해서 네네. 공개를 해요. 그러면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의 평균이 얼마냐면 2점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거의 대부분 다 2점대 중반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1점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3점대, 4점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30%는 3점대 후반, 4점대 네네.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 5.1이 문 닫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평균 5.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가능성은 한두 명일 거니까 어차피 예, 걔는 너무 뺀다고 작겠지만. 하더라도 4등급 중후반대 학생들도 좀 있을 거고 3등급 중후반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걔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 합격했냐.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량을 증명하면 된다. 거기에 오해가 조금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학생은 2.5의 내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B 학생은 2.0의 내신을 받았어요. 누가 더 우수할까요? 1.6. 네.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오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건 평균값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이 존재하고 오류가 존재하는 거죠. 네네.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이걸 절대 안 봐요. 왜냐하면 두루 보겠죠. 실제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평균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A 학생 같은 2.5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지도한 학생 이제 1학년 때 3.8에서 출발해서 예. 3학년 1학기 때 1.5. 그러면 이제 성적이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그러네요. 고려대를 합격한 학생. 네네. B 학생이 2.0인데 1학년 때 1.0, 3학년 때 3.0. 꼭 반드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게 합격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2.5냐 2.0이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순간 학종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오해 있잖아요. 네. 학생부 간소화 때문에 속까지면 내신이 절대적인 거 아니냐. 27,000자라니까요. 간소화되어서 간소화. 27,000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남아있다. 그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27,000자라는 글자가 있고 그게 상당수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에 대한 일상적인 문장으로 구성이 돼요. 우수합니다, 뛰어납니다, 네네, 모범적인 네. 성실합니다. 그런 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학생분 당연히 의미가 없죠. 근데 이 학생의
자기만의 독특함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낸 설계해서 구현해낸 학생들은 학생부는 1단계를 통과해요. 지금 3월 달이어서 이제 학생부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이 학생들한테 놓여진 과제에서 남들과 좀 다른 학생부를 이제부터 준비하고 싶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학생이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이렇게 해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학생부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학생부는 절대 안 된다. 나의 학생부여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1번 제일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출발점이 뭐냐면요. 어떤 역량이 있냐라는 거예요. 대학은 조금 잘 고민하세요. 이건 숙제. 오늘부터. 답을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안 알려드립니다. 역량과 능력은 달라요. 대학은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대학은 무조건 역량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인지하셔야 돼요. 학생부를 기록할 때 능력으로 기록하면 무조건 탈락합니다. 역량이 기록된 학생부는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나는 고3이고 상관없이 나는 어떤 역량에 포커스를 둘 거냐. 그리고 그 역량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증명할 거냐. 그리고 그 방법은 반드시 교과와 비교과. 저는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통상적인 용어니까 교과와 비교과 간에 반드시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대 경영을 보낸 학생, 이제 그 서울대 경영을 간 학생이 어떻게 이제 학생부를 구성할 때 이 학생의 관심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학생의 관심이 뭐였냐면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인지한 학생이에요. 와. 고등학교 2학년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네. 그럼 대학 교수가 그걸 읽으면서 아이씨,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팩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학생이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고장났다라는 사실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과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자본론을 고등학생이 이해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그 피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론의 일부 이해를 했고 그게 그렇게 놓고 보니까 진짜 고장났구나 자본주의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독서를 통해서 이 학생의 지적 호기심들이 비교과에서 특강을 들어갔던 것들로 연결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인지하고 질문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비교과의 컨셉이 교과와 함께 크로스체크, 검증이 되는 거죠. 그 검증이 되는 순간 이 학생은 실제로 자본주의 모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진 학생이에요. 이게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여러 선생님이 똑같은 지향점을 기록해준다. 각각의 선생님들이 나의 어떤 지향점을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정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윤윤구 선생님의 조언이 새 학기를 두고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